미국에 투자한다라고 하면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ETF를 투자를 하셔라. 중소형 종목을 잘못 들어갈 경우에는 국내 투자들이 감당하기엔 좀 큰 변동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종목에 대한 투자보다는 좀 ETF로 투자하시는 걸 권장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오늘은 쿼터백 자산운용 조홍래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시장이 변동성이 워낙 강하니까요. 네. 예, 궁금한 것도 많고. 일단 쿼터백 자산운용에서는 매달 이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제 신호를 알려주시죠. 네네, 그 이제 맞습니다. 리포트 형태로 나오는 건가요? 뉴스레터 형태로 나오고 뉴스레터? 있고요. 네, 아, 네. 저희 블로그에도 게시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일단 5월 시장은 어떻게 보시나요? 저희가 이제 매월 말마다 이제 데이터 입수한 걸 가지고 분석을 해서 이제 신호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 신호가 뭐 주식, 채권, 원자재 등 종합적인 자산에 대한 신호입니다. 근데 연초 이후에 작년에 시장이 굉장히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쪽에서 내부 신호는 굉장히 좋게 유지가 됐었습니다. 근데 이번 5월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셀인 메이라고 하죠. 이제 뭐 5월에는 팔고 떠나라 이런 얘기 때문에 과연 이 좋은 신호가 5월에도 뭐 지속이 될까?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저희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5월 신호도 굉장히 좋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집계하는 경기, 그다음에 기업 이익, 그다음에 트렌드, 센티먼트 관련된 모든 지표들이 여전히 굉장히 좋게 집계되고 있기 때문에 뭐 글로벌 자산 시장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리시한 의견을 유지합니다. 네. 지금 뭐 논란이 많잖아요. 얼마 전에 이제 옐런 의장이 금리 네. 인상에 대한 언급도 했고요. 네. 다들 뭐 6월 달이 되면은, 그러니까 올 하반기 정도 되면 6월 FOMC가 네. 6월 달에 있는 거죠. 네. 그때 본격적으로 이제 테이퍼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겠냐. 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고. 불안한 거예요. 이거 끝물인가? 네. 이거 어떻게 이 정보들을 받아들여야 됩니까? 사실 작년에 이제 하반기 급등장에서도 이 얘기가 계속 나왔었고요. 이제 연초 이후에 올해는 작년과 다를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뭐 아시겠지만 지금 미국 주식시장은 뭐 등락은 있을지언정 사상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장이 유지되는 가운데 이 얘기는 계속해서 거론이 될 거고요. 뭐 이 얘기가 촉발되는 이유는 결국은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경기 지표가 워낙 좋기 때문에 어느 순간 페드가 테이퍼링 얘기를 건드릴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굉장히 좀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2013년에 이제 버냉키가 그 테이퍼링 얘기를 꺼냈을 때 금리는 솟구치고 시장이 급락했던 일이 있었는데 그로부터 실제 테이퍼링은 6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나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5월, 만약에 6월에 얘기가 혹시라도 테이퍼링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실제 테이퍼링의 개시는 올해는 아니고 내년이 될 거기 때문에 사실 벌써부터 지금 뭐 긴축에 대한 부담을 갖기엔 좀 빠르다 봅니다. 근데 그때 그 테이퍼링 발작이라고 텐트럼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버냉키가 그런 얘기를 했을 때 2013년도에요. 네. 주가가 엄청 빠졌었잖아요. 네네. 급락했었잖아요. 네. 근데 그게 그리고 나서 다시 반등을 했다고 이제 저는 알고 있는데 네네. 그 상황을 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분명히 시장에 충격은 주겠지만 그것이 일시적인 것인지 아니면 정말 그 뭐라 그럴까요? 하락 반전으로 가는 요소인지. 기본적으로 말씀드려서 일단 일시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당시도 기억을 하시면 버냉키 입에서 그 얘기가 나오자마자 10년물 금리가 솟구쳤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금리의 상승에 취약한 종목들, 그러니까 배당주, 아니 리츠, 뭐 하이힐드 채권, 그 다음에 뭐 기술주 이런 것들이 일시적으로 급락을 했는데 그 이후에 연말까지 시장은 다시 다 복구하면서 오히려 그때보다 더 많은 상승폭을 기록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페드의 정책 기조가 달라질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시그널로 뭐 확인이 된 것 같은데 이게 트렌드를 바꾼다라고 보기에는 어렵고요. 이제 점진적인 정책의 변화 가능성이 뭐 만들어지고 있다 정도인데 시장은 워낙 빠르게 반응을 했다가 다시 그걸 소화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일시적이었다가 회복하는 그런 구간이 나타났다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정말 테이퍼링이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해도 그리고 그것으로 시장이 흔들린다 하더라도 그거는 일시적이고 다시 상승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그때가 매수의 뭐 여력이 있는 분들은 매수의 기회가 될 것이고 네. 아니면 지금 들고 있는 분들은 뭐 그냥 가면 되는 거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테이퍼링이 개시된다라는 얘기 자체는 경기가 이제 페드가 안정권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서서히 유동성을 좀 공급을 축소하고 이제 긴축이라는 표현보다는 이제 너무 방만하게 퍼져 있는 유동성을 조금씩 줄여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왜 그럼 페드가 그렇게 나설까를 봤을 때 물가를 통제하기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에 뭐 금리를 인상한다? 이 얘기가 아니라 오히려 이제 경제는 정상화 구간으로 가고 있다라는 해석이기 때문에 뭐 일시적으로는 금리 인상에 취약한 일부 종목들이 흔들릴 수는 있어도 기본적인 경제 환경이 굉장히 좋다라는 방증입니다. 그래서 뭐 일시적인 조정이 나타난다? 이럴 때는 오히려 위험 자산을 적극적으로 담으시는 기회로 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정말 뭐 뉴스 보니까 다우지수는 계속 최고치를 찍고 가고 있고요. 네. 미국 경제 성장률은 뭐 6.5%대에서 이제 뭐 7%대까지도 바라보고 있고, 그러니까 미국 경제는 정말 좋단 말이죠. 네. 그런데 나스닥이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뭐 이야기 나오고 하면서 잠깐 흔들렸지만 뭐 그래도 다시 상승 반전으로 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네. 상대적으로 나스닥 안에 그 종목들의 흐름을 보니까 우리 네. 방송 전에도 말씀 나눴지만은 이 기술주들 특히 그 최근에 IPO한 그 주들 네, 네. 뭐 클라우드나 뭐 여러 가지 뭐 의학 쪽 주가 낙폭이 네. 상당히 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까지는 이런 주들이 사실 주도주였고 미래의 어떤 성장 가치라든가 혹은 뭐 이 상승률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이 상당히 컸었잖아요. 네네. 이제는 바꿔야 되는 시점인가요? 사실 뭐 바꿔야 되는 시점이나 트렌드의 변화 이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말씀 주신 것처럼 작년에 굉장히 급등을 하면서 사실 올해까지 쭉 올라와야 되는 부분을 미리 땡겨 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저희 내부적으로도 이제 신호가 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데 미국 내에서의 상대 신호가 있는데 나스닥 신호는 2월에 꺼졌었습니다. 그래서 4월까지 꺼진 채로 유지됐는데 여러 가지 배경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바이든 정부가 들어오면서 빅테크 같은 경우는 독과점 규제 이슈가 있고요. 네. 뭐 중소기술주에는 해당되지 않겠지만 거기다 중간에 이제 아케고스 캐피털 이슈가 있었는데 뭐 일단락 된 것 같지만 사실 증권사 입장에서는 그 변동성이 컸던 기술주들에 대해서 제한이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에 대한 물량을 계속 줄여나가는 잠재 물량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션 상승, 뭐 금리 인상, 이게 이제 기술주에 영향을 준다? 이런 기본적인 맥락도 있겠지만 이런 뒷배경들을 감안했을 때 조금 슬로우하게 움직였던 건 있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다시 기본으로 돌아갔을 때 이 종목들은 언택트 문화 때문에 좀 빨라지긴 했지만 굉장히 미래를 선도할 기술력을 가진 종목들이라는 건 뭐 자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인 조정이라고 보고 있고요. 트렌드 변화보단 기간 조정의 성격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이 하락하는 폭을 보니까 이게 좀 무섭더라고요. 네, 네. 보통 1, 2%. 아니, 그 나스닥 지수라든가 이런 것들은 상승하거나 혹은 네. 빠지더라도 뭐 한 0.5%, 0.7% 요 정도밖에 안 빠지는데 네. 떨어지는 그 폭락 뭐 우리 막 방송에도 말씀 뭐 에어비앤비니 팔란티언이 또 뭐 뭡니까 뭐 스노우 플레이크니 네, 뭐 네. 이런 것들 뭐 텔레덕이니 뭐 이런 것들 이렇게 보니까 뭐 6%, 8%, 뭐 9%대까지 막 네, 네, 네. 폭락을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뭐 여러 날 그러니까 이게 보는 입장에서 투자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다가도 왜냐면 우리가 정보가 부족하니까 미국은 이게 뭔가 미국 내에서도 이게 버리는 이 트렌드인가? 네. 이렇게 생각이 얼핏 들더라고요. 네네. 사실 뭐 그게 우리나라랑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결국은 어떻게 보면 들어봤던 종목들이 인기가 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좋아하신 종목들일 수 있는데 중소형주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뭐 얼마든지 수급에 따라서 등락폭이 굉장히 클 수 있는 결국 변동성이 큰 종목들인데 문제는 저희가 정보가 부족한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 그 쿼터백 같은 경우는 종목에 대한 투자보다는 좀 ETF로 투자하시는 걸 권장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ETF가 어떤 ETF를 선택했냐에 따라서 그 업종 전체에 뭐 노출이 돼서 투자할 수 있는데 개별 종목을 찍어 들어갔을 때 그렇게 좀 이름을 들어봤던 중소형 종목을 잘못 들어갈 경우에는 원인을 모르게 그렇게 급락을 겪을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일일이 그거를 뉴스 흐름이나 뉴스 플로우라든지 뭐 원인을 찾기가 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 조종이지만 국내 투자들이 감당하기엔 좀 큰 변동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맞아요. 이게 가장 무서울 때가 뭔 일이 일어나는지 모를 때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가장 그 공포심을 키우는데, 야, 진짜 그렇군요. 그래서 ETF가 해외에 투자할 때, 이렇게 담는 게 좀 여러 개로 분산 투자하는 게 좀 유리하겠구나라는 생각이 얼핏 들더라고요. 심리적으로도. 네네. 근데, 피터 린치가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가장 수익률이 좋지 않은 펀드의
네. 들어가고 네. 왜냐면 그만큼 저평가돼 있다라는 네, 네, 얘기가 네. 될 수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오르면 또 나와서 그 다음에 또 수익률이 적은 펀드로 들어. 이 얘기가 네. 사실 이제 저희가 사석에서 이런 얘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런 게 맞는 패턴인 건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는 것보다는 네. 그러니까 수익률이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적어 그러면 여기는 텄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그럴 때가 펀드의 투자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건가요? 그게 뭐 어떤 분야에 투자하냐에 따라 다를 것 같긴 해요. 근데 기본적인 역발상 투자 전략 굉장히 좋은 전략이긴 한데 그게 맞는 구간이 있고 아닌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트렌드나 아니면 업종 스타일이 굉장히 빠르게 손바뀜이 나타나는 구간이다라고 하면 작년에 좋지 않았던 업종, 작년에 많이 눌려있던 스타일. 그러니까 예를 들어 기술주가 날아갈 때 가치주가 안 좋았으면 이제는 빠질 만큼 빠졌으니까 가치주로 옮겨 타자. 이게 올해 들어서 적중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한 번 트렌드가 자리를 잡으면 몇 년 이상 지속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무조건 많이 빠진 데다가 옮겨 타는 게 좋은 전략이냐 하면 전략 자체는 좋지만 어떤 구간이냐에 따라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올해 같은 경우가 좀 특징적인 게 작년과는 다르게 작년까지는 굉장히 장기 트렌드가 유지가 됐었는데 올해는 손바뀜이 빠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말씀 주셨던 전략으로 좀 많이 눌려있던 종목들로 시선을 옮겨보시는 것도 올해는 조금 효과를 볼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그 미국 지수, 미국 경제 지표들은 되게 좋잖아요. 네. 근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미국 경제가 좋다고 해서 꼭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 한국 주가가 올라가는 건 아니다. 네, 근데 네. 우리는 뉴스를 보면 미국 경제 좋아지니까 앞으로 좋아질 거야 라고 기대치를 좀 긍정적으로 갖잖아요. 네네. 이 상관관계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기본적으로는 뭐 한국 같은 경우 수출 국가고 하니까 얼마 전에 나왔던 뭐 4월 수출 데이터도 그렇지만 미국이 좋다. 글로벌 경제 자체가 순항을 한다라고 하면 한국의 반사 이익은 뭐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기억을 해야 되는 게 미국의 경제 지표가 굉장히 좋아서 미국에서 테이퍼링이라든지 아니면 긴축의 얘기가 나온다라고 하면 미국 자체가 받는 충격보다 신흥국이 받는 충격이 훨씬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지표가 좋다라고 했을 때 한국도 뭐 흘러내려서 반사 이익이 있을 거야라기보다는 미국에서의 정책 변화가 신흥국을 건드릴 수 있겠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는 미국의 주택 지표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고 제조업 지수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연관된 산업들 예를 들어 저희 해운이라든지 최근에 철강 이런 종목들 굉장히 좋을 건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업종별로 좀 다르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미국에서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우리 순환매라고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처럼 미국도 그런 게 있나요? 그러니까 생각에 미국은 워낙 거대하다 보니까 그런 게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어떤가요? 미국도 마찬가지로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고 그 종목을 저희가 뭐 긱스라는 표현을 쓰는데 글로벌 전체적으로 이제 산업 분류를 했을 때 이제 11개 정도의 업종으로 구분이 됩니다. 미국도 한국과도 거의 유사한 흐름을 보여왔었습니다. 금융이나 아니면 유틸리티라고 하는 가스나 통신 뭐 이쪽 많이 눌려 있었고요. 가는 종목들만 가고 있었는데 최근에 순환매가 많이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최근에 주목되는 것들이 중소형 그리고 경기 민감 그리고 가치 이런 쪽으로 많이 스타일이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국과도 맥락이 거의 같이 움직이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지금 말씀 듣다가 먼저 생각나는 게 이번에 긱경제에 대한 어떤 그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우버라든가 대시도어인가? 네. 그 배달, 음식 배달 해주는 그런 것들. 여기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을 근로자로 봐야 된다. 뭐 이런 어떤 그러면서 이게 사실 이 관련된 기업들에게는 상당한 그 인건비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리스크가. 그러면서 관련된 그 회사들의 주가도 많이 상당히 급락을 했는데 이것이 결국 우리 이런 어떤 공유 경제 혹은 우리가 이제까지 되게 미래지향적인 그 좋은 사업 분야라고 봤던 것들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되지는 않을까요? 충분히 뭐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주간으로 실업 청구 수당을 받기도 하고 그러는데 워낙 그 고용과 해고가 굉장히 자유로운 구조로 돼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좀 더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정식 고용자로 인정을 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인건비 부담이라든지 그 사업에 영위하는 매출 자체에서 이제 충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정책적인 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근본적으로는 그런 사업들이 나타나면서 이거랑 관련된 좀 제도가 개선이 된다면 충분히 경제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전에 그 아마존 같은 경우도 그 배송 그 관련된 인력에 대해서 이제 네. 말이 많았잖아요. 네, 근데 네. 그건 어떻게 아마존이 원하는 대로 잘 해결이 된 것 같은 느낌인데 네. 이런 어떤 우리 이제 공유 경제와 관련된 이런 근로자들을 회사 측의 어떤 정식 노동자로 인정하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사실 미국에서 선택하게 되면 한국에도 이제 다 글로벌 표준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네. 관련된 산업들이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다 이렇게 파급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산업 혹은 그 기업들에 대한 그 밸류를 낮추는 계기가 되지는 않을까요? 밸류적으로 봤을 땐 낮추는 계기가 충분히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정식 노동자로 등록이 된다라고 하면 저희 그 4대 연금 관련된 부분도 결국 그렇죠. 정식 노동자에게 부과될 수밖에 없는 뒷단에서의 비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파트타이머로 고용했을 때와는 정식적으로 비용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밸류에이션에서는 이제 가미의 요소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고요. 그 경우에는 성장성 그리고 밸류를 줬던 부분에서 일정 부분 좀 후퇴하는 부분들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 관련된 업종, 네. 기업들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것도 체크를 해봐야겠네요. 네, 이런 뉴스 플로우는 체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 그냥 이렇게 속보로 나오는데 그게 별거 아닌 줄 알았더니 네.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기업단에서는 굉장히 큰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슈들이 호재와 악재, 그리고 산업별로 이게 다 또 나뉘어지니까. 네. 자, 우리가 앞으로 투자를 할 때 어떤 흐름을 타는 게 좋을까요? 미국에서 네. 일단. 일단 아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시장의 변화를 따라가면서 이제 로테이션을 하고 순환매에 편승하는 게 굉장히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원론적이고 딱딱한 얘기처럼 될 수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에 투자한다라고 하면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ETF를 투자를 하셔라. 그리고 두 번째로 그 ETF도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어떤 ETF를 선별하더라도 충분한 수익을 거둘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쉽지 않은 환경인데 너무 특정 테마, 그러니까 아크라든지 이렇게 유행했던 그런 특정 유행이나 테마에 집중하기보다는 조금 더 브로드한 지수들, 그러니까 나스닥 지수, S&P 500 지수, 만약에 조금 좁히고 싶다라고 하더라도 기술주 섹터 등 좀 더 브로드한 정도의 ETF들에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지금 트렌드의 변화들은 계속 나타나는데 워낙 최근에 유튜브도 많이 보시고 공부를 많이 하시는데 경제 환경이 작년과는 다르게 조금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순환매를 자극하는 뉴스 플로우, 정책의 기조를 계속 체크해 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최근까지만 해도 이제 어떤 특정 섹터의 어떤 그 트렌드, 스타일의 그 ETF를 샀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 보통 QQQ라고 하나요? 그냥 네. 나스닥을 네. 담는 이런 식으로 네. 그러니까 좀 넓게 가져가라. 네, 네. 그러니까 미국이 좋다라고 했을 때 미국 중에서 더 좋은 거를 찾는 움직임이 있었으면 지금은 미국은 좋은데 어디가 좋은지는 잘 모르겠다 하면 그냥 미국 전체에 투자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우리 이제 예를 들어서 클라우드 섹터 같은 경우요. 네. 지금 물론 비대면 문화가 이제 갑자기 이렇게 더 활성화되면서 부각이 되긴 했지만 앞으로 계속 더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산업이잖아요. 네네. 이쪽에 예를 들어서 투자하셨던 분들이라면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갈아타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러니까 좀 헷갈려가지고 네. 이제까지의 어떤 주도 ETF 섹터에 있으셨던 분들이 그렇다면 지금 포트폴리오를 바꿔야 되는 것인가? 네. 포트폴리오를 바꿔서 어디로 가겠느냐를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조정이 나타나서 불안함이 있을 수 있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줌 아니면 클라우드 관련된 재택근무 이런 키워드에 해당하는 ETF들 일시적인 조정이 있더라도 계속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특정 섹터로 옮겨가서 여기를 털고 저쪽으로 옮겨서 또 이제 수익에 편승한다 이렇게 보는 게 실패할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장기 투자를 염두에 두시고 성장성에 베팅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대신 너무 이제 가지고 계신 순자산에 비해서 이쪽에 너무 이렇게 흔히 편중이 돼 있다라고 하신다면 일정 수준의 분산은 좀 권고드립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러한 여러 가지 경제 시점, 미국 경제는 되게 좋은 거니까요. 근데 또 하나 미국 경제가 좋아지게 되면은 우리가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는 달러가 강세가 되는 요소가 되는 거잖아요. 네. 달러가 강세가 된다는 건 결국 신흥국 쪽에 투자돼 있던 달러 자금들이 다시 미국으로 이게 백하는 돌아가는 상황이 벌어지면 그럼 신흥국 자산을 막 팔아 제낄 수밖에 없는 거니까 결국 신흥국에는 좋지 않다라는 이야기들도 있잖아요. 네네. 지금 시점에서 신흥국 투자 혹은 미국에 대한 투자, 뭐 중국에 대한 투자,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어디가 가장 유리한 투자라고 보시나요? 저희 쪽에서는 아까 제일 처음에 신호를 말씀드렸는데 최선호 지역으로 여전히 미국을 꼽고 있습니다. 그 신흥국에 대한 신호도 별도로 제시를 하는데 신흥국도 나쁘진 않은데 미국 등 선진국과 대비한 상대적인 관점에서 뭐 선진국을 이기기는 쉽지 않은 환경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뭐 기본적으로는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백신이 굉장히 빠르게 확산됐는데 신흥국은 아직 굉장히 더디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기업의 이익 모멘텀을 비롯해서 전반적인 재반 환경이 선진국에 훨씬 더 유리하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최근에 농산물이나 원자재 가격이 급등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과거에 이제 신흥국에 투자하셨던 분들은 원자재 가격 상승은 신흥국 증시에 좋아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게 만약에 이게 진짜로 에그플레이션이나 인플레이션을 자극해서 혹시라도 테이퍼링을 앞당기는 좀 트리거가 된다라고 할 때 신흥국은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금리 인상 달러 강세가 나왔을 때 취약할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뭐 신흥국 전체가 다 나쁘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한국이나 뭐 대만 등 좋은 국가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전반적인 관점에서 선진국을 신흥국이 이기기는 뭐 쉽지 않은 환경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선진국은 EU와 미국을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그 미국의 나스닥이 됐든 뭐 다우가 됐든가 미국 시장과 EU 시장은 뭐 거의 비등한 어떤 매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미국에 대해서 조금 더 좋게 보고 미국이 있습니다. 조금 더. 네. 지금 우리가 신흥국 증시에 투자할 때, 뭐 우리 한국 주식이 됐든 뭐 이렇게 볼 때, 여기에 지금 밸류에이션이 미국에 대비하면 저렴한 거야 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투자하는 거예요. 네. 저기는 예를 들어서 지금 35배인데 30배인데 지금 10배밖에 안 돼. 네. 지금 12배밖에 안 돼. 그러니까 앞으로 더 성장할 이 논리인데 네. 근데 시장 자체가 다르잖아요. 네. 쿠팡이 거기서 제가 각 기업까지 인정받는 거 보면 우리 깜짝 놀라니까. 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쪽 신흥국 시장이나 이쪽의 어떤 산업이나 섹터를 그 선택하는 네. 그 기준으로 삼았을 때 이게 적절한 건가요? 저희 그 코토백에서는 그래서 밸류에이션을 그 신호에는 거의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많은 분들이 처음 접근하실 때 뭐 PBR, PER 이런 밸류에이션 지표들을 많이 보시는데 사실 국가별로 또 업종별로 그리고 적정 수준의 밸류에이션이라는 것 자체가 되게 애매합니다. 그래서 뭐 국가로 봤을 때 아까 신흥국 말씀 주셨는데 항상 인도는 비싸고 항상 러시아는 쌉니다. 그렇다고 러시아가 싸기 때문에 가느냐?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밸류에이션에 대한 논란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것이 적합한 지표냐 모릅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어떤 특정 기준으로 싸 보인다라는 이유로 그쪽 시장에 투자를 하는 게 유망할까라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접근법보다는 이제 오히려 밸류에이션이 비싸다 하면 왜 저쪽에 밸류가 몰리나, 왜 비싼데도 불구하고 저쪽에 수요가 들어갈 수밖에 없나를 조금 더 그로스 관점에서 보시는 걸 좀 권고드립니다. 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테이퍼링 이야기가 나온다 해도 미국 시장은 이렇게 흔들렸다 미국은 뭐 다시 크게 반등한다 치고요. 그때 이 신흥국 시장, 뭐 우리 한국 시장 같은 경우 한국도 과거에 그랬었나요? 2013년도에? 네, 동반해서 조정이 나타났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테이퍼링에 대한 뉴스가 한국 투자자들도 그렇게 두려워할 이유는 없다. 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 시점에 대한 두려움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은 급락을 하거나 큰 충격을 받고 다시 회복하기 때문에 누구나 피하고 싶은 MDD라는 표현을 쓰죠. 이제 드로우다운이라는 것들을 피하고 싶으실 텐데 그 시점을 예견하기가 굉장히 좀 쉽지 않고 언제 촉발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